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의미 있게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는 34살 새내기 구독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의 추천으로 사연 튜브를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써서 보내면 딱일 것 같다고 부추겨서 망설이기만 하다가 드디어 보내봅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아빠한테 귓속에 피딱지 앉을 정도로 자주 듣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이 맞는 말이고 의심의 여지도 없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제 인생 가장 큰 개똥을 밟지 않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최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저희 집에 연이어 찾아온 불행들은 엄마 몸속 암세포들처럼 갑작스럽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연년생이었던 동생을 씻기고 밥 먹이고 알림장 확인해서 숙제시키고 저는 애어른 소리가 칭찬인 줄 알고 자랐어요. 아빠는 건축 시공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엄마의 간병을 하면서 일에 잠시 손을 놓으셨습니다. 당장 어린 자식들을 부탁할 친인척들도 없어서 아빠는 매일 밤 나의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내 자식들까지 피해를 보는구나 하고 많이 우셨다고 해요. 안 그래도 회사가 심한 적자 상황인지라 아슬아슬한데 큰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벅차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도 많이 빌리셨다죠. 더 이상 돈 빌릴 곳이 없던 아빠는 어두운 곳까지 손을 뻗었고 회사를 담보로 잡아놓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1년을 넘게 발버둥 쳐봤지만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빠는 그렇게 바람에 모래알 날아가 버리듯 허무하게 엄마도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온 집은 참 추웠어요. 며칠 사람의 온기가 없어서 보일러 난방을 돌리지 않아서 추웠겠죠. 하지만 저는 집안 곳곳에 붙어 있는 빨간 딱지를 보고 몸이 얼어붙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차마 집이라고 말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3평짜리 반 지하로 쫓기듯이 이사를 갔어요. 아빠는 늘 술만 드셨었습니다. 아내도 직장도 모두 잃었다는 큰 상실감에 빠져서 유일하게 남은 자식들을 돌보지 못하셨어요. 술에 취하지 않은 맨정신일 때 마을 어머니 회에서 주신 쌀을 가지고 밥만 지어주실 뿐 자식에 대한 돌봄이 없었습니다. 사춘기를 앞둔 나이임에도 저희 남매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잤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제가 채우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사무치도록 그립고 인생에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아 외로웠어요. 하루는 옆집 할머니가 가져다 주신 깍두기를 다 먹어서 깍두기 국물에 밥을 비벼 남동생과 함께 먹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술을 마시기 위해 눈을 뜬 아빠가 이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엉엉 우셨어요. 그제서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깨닫고 정신을 차리신 거죠. 경아야, 진호야, 이 아빠가 미안해.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을게. 아빠는 저희 남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뒤로 아빠는 폐지를 줍거나 노가다를 나가시며 작은 돈부터 벌기 시작하셨죠.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락해주던 친구들과 오래 일을 함께한 거래처 지인들을 꾸준히 만나시며 일자리 소개를 부탁하고 다니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 아빠는 건축 현장 반장으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생활은 전보다 나아졌지만 그럴수록 아빠는 더욱더 절약에 집착하셨어요. 돈이라는 게 있을 땐 당연한 듯 있지만 없을 때는 진짜 죽어라 없다. 있을 때 아껴야 돼. 아빠가 너희 크면 너희가 꼭 써야 하는 곳에 고민도 안 하고 쓸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좀 도와줘. 저는 용돈이 뭔지 몰랐습니다.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떡볶이에 핫도그 사 먹을 때
저는 찬밥을 눌러 누룽지를 만들어 먹었으니까요. 아빠가 가져다 주신 책들에는 늘 다른 사람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차라리 책은 약과였죠. 어느 날은 온 무더기를 한아름 가져오셨는데 무릎이 나와 있거나 이곳저곳 얼룩이 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독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게 지독하게 아끼시고 또 지독하게 일을 하셨어요. 아빠의 그런 노력을 알아봐 주셨는지 오랜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동업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다시 일어나셨어요. 저는 아빠의 꼼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격을 참 많이 닮아서인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중견기업 총무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맡은 바 업무를 똑소리 나게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에 참 열심히 일했고 일한 만큼 그 능력을 인정받는 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능력은 전혀 없었죠.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물쩡거리다 보면 밀당을 너무 한다면서 제 곁을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중함을 참 좋게 봐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바로 남편 말이죠.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대뜸 상사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경아 씨, 아직 시집 안 갔지? 아는 지인분 중에 아들 짝을 찾고 있거든. 생각 있으면 만나볼래? 네, 저 완전 생각 있어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30대 초반에는 시집을 가고 싶었거든요. 5살 연상의 남편은 짙은 쌍꺼풀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풍채가 좋아서 보기만 해도 듬직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데 잘 나가고 있는 사장님이라 그런지 더 멋있었어요. 남자를 만나면 혼자서 늘 아빠와 비교하곤 했는데 남편은 아빠처럼 열정이 넘치고 자기 일에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사업 수완이 좋아 돈에 여유가 있는데 아끼고 관리할 줄 아는 면모도 있었죠. 연애에 신중하던 전과 다르게 저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어요. 남편이 유난히 저를 예뻐해줘서 어릴 적부터 있던 외로움에 대한 컴플렉스가 빠르게 회복되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요. 시모는 유난히 저를 만나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빠르게 날을 잡아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빠가 절대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자세히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건축 시공 회사 일을 하다 지금은 건물 관리 일을 한다고 간단하게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익명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본인의 일을 밝히는 것이 꺼려하시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누구보다 잘 알아. 거기도 사업을 하는 집안이니까 자기 아들 결혼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볼 테지. 눈 딱 감고 아빠 말대로 해봐. 저는 잠시 고민되었지만 아빠는 늘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셨으니 이번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끝내고 긴장된 마음을 다잡으며 식당 방 안으로 들어갔고 시부모님들은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시모는 연봉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떤 요리 제일 자신 있게 할 줄 아느냐 총무부에서 일하면 돈 관리나 뭐나 똑부러지겠다. 집안 가족력으로 병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저 최경아라는 사람이 궁금한 것이 아닌 내 아들의 아내로서 얼마나의 가치가 있는지 등급을 정하시는 수준이었죠. 워낙에 남편을 처음 소개받을 때부터 아들 짝 찾고 있다고 전해 들었으니 마음이 급하셔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애써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시부가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어보셔서 엄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작은 건물에 관리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시모는 제 컵에 물을 따라주시며 말하셨어요. 아이고, 엄마도 없이 힘들고 외로웠겠네. 이젠 우리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지내. 내가 엄마 해줄 테니까 그 딸 같은 며느리? 그거
그런 사이로 잘 지내보자고 우리. 아버지도 홀로 아이 키우시느라 힘드셨겠네. 그냥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말뿐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엄마 해주겠다는 시모의 말이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생선 가시를 발라내어 시모 숟가락에 올려주는 시부의 모습에도 감동받아 이런 분들이라면 제 2의 부모님으로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시부는 의료기기 사업으로 먼저 크게 성공했고 주식 투자 또한 성공해서 큰 돈을 버셨어요. 시부는 이름만 사장으로 올린 채 남편이 그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사업을 유지해 나가며 어느 정도 자금이 생겼고 남편은 비슷한 분야로 자신의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이죠. 남편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유지해오던 사업 수완으로 적당한 아파트를 준비했어요. 저는 혼수를 아빠 돈으로 장만했습니다. 시집 갈 때 아무 걱정 없이 보내고 싶어 여태 절약하면서 산 거라고 무조건 다 해준다는 아빠의 강력한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에 관련된 비용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 말이죠. 저희는 야외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의 적극 추천 때문이었어요. 드라마에서 야외 결혼식 하는 걸 보니 로망이 생겼다는 둥 여러 가지 핑계 같은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지인 몇 분만 초대해서 간단하지만 여유롭게 진행하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댁 쪽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식사도 부족하고 우왕좌왕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 쪽 손님들 자리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야외 스몰 웨딩을 하자고 하셨는지 답답했어요. 신혼여행을 가까운 해외라도 가고 싶었지만 시모가 남편 사업에 차질 생기면 안 된다고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바보같이 내내거리며 하라는 대로 다 했네요.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제가 시모 욕심에 놀아난 것 아닌가요? 순진한 저는 시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인사를 드리는데 시모는 진짜 가족이 된 기념으로 오늘은 자기랑 함께 자자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조금 떨리지만 좋은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딸 같은 그런 고부관계의 시작으로 느껴졌어요. 시모는 자리에 누워 저를 바라보며 제 손을 살포시 잡으셨습니다. 경아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혼인신고 말이야. 정빈이가 빨리 하자고 해도 너무 서두르지 마라. 엄마가 여자로서 결혼 생활 해보니까 1년은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더라고. 막상 몸 부대끼면서 살아보면 다른 점도 보이고 내가 널 정말 딸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알지? 서운한 거 아니지?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시모의 말이 진짜 저를 위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충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진짜 자식인 아들보다 딸 같은 며느리를 더 생각해서 해주는 조언 말입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당장 하지 않았고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 별 말이 없었기에 저희는 크게 상관하지 않고 신혼생활을 즐겼답니다. 결혼 생활은 아무 걱정 없이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참 예상하지도 못하는 작은 부분에서 삐그덕거렸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가 명절 선물을 남편이 준비했어요. 거래처 사장님 댁 정육점에서 팔아줘야 한다고 2달 전부터 이야기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시댁에 가져간 황금 보자기 속에는 최고 등급 한우가 꽃처럼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시부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우였기에 남편이 알아서 참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 뿌듯했습니다. 시모는 명절 느낌 나려면 이것저것 음식 많이 하는 게 좋다면 전 종류만 해도 12가지나 하셨어요. 각종 버섯들을 이용해 전을 부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많이 경악했습니다. 명절에 꼭 버섯전을? 그것도 버섯 종류대로 부쳐야 할까요? 정신없이 음식을 만드는데 시모는 아는 지인과 통화하기 바쁘셨어요.
시부와 남편, 시동생 3명은 스크린 골프를 치고 온다며 나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결혼해서 보내는 첫 명절은 전쟁을 치르는 군인 마냥 음식과 싸우기 바빴죠. 뒤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힘들어 죽겠다고 눈치를 줬습니다. 남편은 사과하며 다음날 친정에 늦지 않게 출발하기로 약속받았어요. 저희는 다음날 제사가 끝나고 식사상을 치우자마자 친정으로 떠났어요. 남편이 설거지는 시동생이 하라고 시켜준 덕분에 서둘러 나올 수 있었죠. 시댁은 분당이고 저희 친정은 1시간도 안 걸리는 화성이지만 시끌벅적한 명절에 동생과 단 둘이서 있을 모습을 생각하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아빠와 남동생 둘이서 여러 가지 전을 부쳐 준비했더라고요. 시댁에서 그 많은 전을 부쳤으면서 음식 하나 못 사와서 아쉬워했는데 며느리로서 힘들었을 딸을 위해 서툴지만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아빠가 뿌듯하게 말하셨어요. 남편은 황금 보자기가 든 상자를 얼른 내밀며 장인어른이 만드신 솜씨가 어떤지 술 한잔하며 맛봐야 한다고 너스레를 피웠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고기 세트를 자랑스럽게 내밀었고 아빠는 기대에 찬 눈으로 보자기를 풀러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돼지고기 한돈 세트였습니다. 장인어른, 삼겹살 좋아하시잖아요. 늘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딱 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한돈으로 준비했어요. 아이고, 너무 고맙네. 아빠는 제 속도 모르고 당장 구워서 소주 한 잔 하자며 좋아하셨어요. 술이랑 쌈무 같은 다른 장을 보러 아빠와 동생이 나가자마자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님 댁은 소고기 한우 준비하더니 우리 집은 왜 돼지고기야? 아까 아버님한테 설명드렸잖아. 돼지 좋아하시니까 준비했다고. 잘 드시는 걸 드려야지. 안 그럼 돈 아깝잖아. 설마 지금 당신 째째하게 그런 걸로 따지는 거야? 우리 아빠도 한우 좋아하셔. 어느 한쪽이 이거면 다른 한쪽도 똑같이 해야 안 서운하지. 먼저 쪼잔하게 행동한 게 누군데? 남편의 말대로 제가 째째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남편의 행동이 명백한 차별로 느껴져서 서운했어요. 저희 아빠는 돈 생각해서 안 드시는 거지 결코 싫어하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무엇보다 자식이 된 도리로서 내 부모님께 좋은 날, 좋은 음식 드리고 싶은 게 모두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소한 차별은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시부모님 따뜻한 극세사 이불을 구매했다면서 저희 친정아빠 것은 사지 않거나 주말에 여행 다녀오자 계획할 때는 늘 시댁 어른들은 함께하면서 친정아빠는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더군요. 제가 저희 친정 가족들 이야기를 꺼내면 늘 다음에 거리면서 회피해 버렸고요. 사소한 서운함은 점점 커지고 남편이란 사람은 자기 가족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심지어 저조차도 그 가족 울타리에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그 집 식모 같았어요. 시부모님과 여행을 가는 날이면 기분 좋게 그 지역 맛집에 가서 외식 정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쌀이며 반찬이며 다 준비해서 늘 새로 지은 밥 드실 수 있게 했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욕실 슬리퍼에 있는 물때를 지워보라며 제 앞에 툭 하고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그냥 하나 새로 사세요. 잘 안 지워져요. 아니, 이걸 돈 아깝게 왜 사? 너 지금 하기 싫으니까 괜히 그러는 거 아니냐? 네, 하기 싫어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까지 시키세요. 너, 내 딸 한다며? 딸이 엄마한테 이런 거 하나 못 해주냐? 못 한다고요. 딸 말고 저기 자빠져 있는 아들한테 시키세요. 남편은 놀란 도끼 눈을 뜨며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저를 혼내더라고요. 그때 그동안 억눌러 있던 서러움이 쏟아지기 시작했는지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유, 냅둬라 냅둬. 엄마 없이 혼자 동생 돌보며 컸다길래 집안일 하나는 싹싹하게 잘할 줄 알고 기대한 내가 푼수다. 딸이 그것도 못해?
어머님도 제대로 못하는 집안일을 왜 저한테 기대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 제대로 현실적인 것 좀 보세요. 이런 굳은 일 묵묵히 하는 딸이 몇이나 있어요. 이건 완전 계모가 딸 괴롭히는 거죠. 딸 같은 며느리 이젠 안 한다고 말하고 그 길로 곧장 택시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편이 오면 또 한 번 대판 싸울 거라 생각하고 큰맘 먹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무릎 꿇으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서운하고 억울한 것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잘 마무리 지었네요. 다음날 시모는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오셨습니다. 점심으로 샤브샤브를 사주시며 그날 일을 사과하셨어요. 본인이 너무 욱하는 성격 때문에 생각 없이 말도 막 나와서 가끔 오해를 사기도 한다며 딸이라고 이해만 강요한 것 같다고 말이죠. 저도 하나면 할 소리 다 하는 성격이다. 서로 조심하자 이야기했네요. 하지만 시모는 이렇게 한없이 잘해주시면서도 애매하게 귀찮은 일들을 찾아서 시키셨어요. 비싼 화장품들을 사주시면서 주말에 시모 자매분들이 집에 오시니 장을 봐와 함께 요리를 하자는 등 말입니다. 설마 같이 일하겠어요? 저 혼자 일하며 손님 대접하고 시모는 대접받고 사는 모습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틈틈이 혼인신고를 미루라는 말씀도 잊지 않고 하셨었고요. 여러분, 저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시모 말이 맞겠다 싶었어요. 이런 집안 사람들과 법적으로 엮이면 큰일 나지 않을까 힘든 순간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나 제가 크게 아파 보호자로서 관계가 입증받아야 할 때도 없었으니 잘 됐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호출하셨어요. 자신이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고 투자해준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번에 좋은 시행사를 만나 주택단지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지금 하는 사업을 줄이고 자신과 함께 하자고 제의도 해주셨죠. 시행사가 자금이 많은 곳이고 경력도 있어서 믿고 맡기면 큰 돈을 벌 거라고 좋아하셨어요. 시공하는 업체를 찾고 있는데 자기는 이런 쪽에 영 지식이 없으니 저희 친정아빠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죠. 주변에 괜찮은 업자를 알고 있으면 다리를 놔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친정아빠는 남동생과 함께 직원들이 15명 정도 있는 건축 시공 하청업체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남동생에게 회사 경영을 전반적으로 맡기신 상태고 이름만 아빠 회사였습니다. 아빠는 작은 건물을 사셔서 건물 관리 일을 하시며 지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셨죠. 그 사실을 시댁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친정아빠와 시부의 사업을 상의를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시더니 거절하셨어요. 사돈 일인데 같이 도와서 상부상조하는 게 좋지 않냐 따졌더니 아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지에 이런 사업이 승인된 게 말이 안 된다. 이거 어째 느낌이 안 좋아. 불법으로 진행한 것일 수도 있고 사돈 어르신한테 하지 마시라고 전해드려라, 빨리. 저는 남편에게 아빠의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콧방귀일 뿐이었어요. 장인어른이 사업을 아시겠냐? 우리 같은 베테랑들은 딱 봐도 돈 나올 구멍이 보인다고 말이죠. 사실 저는 남편에게만은 아빠의 존재를 밝히려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시는지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아빠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입이 저절로 다물어졌어요. 이번에도 역시 남편의 말에 화가 나 마음이 식었습니다.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장인어른은 꼭 하실 것처럼 알아보시더니 김 빠지게 이게 뭐야? 누가 봐도 성공할 사업인데 혹시 우리가 돈 잘 버는 게 배 아프신가? 하긴 지금 경비하는 양반이 뭘 아시겠어. 저는 남편에게 친정아빠는 그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니 당장 사과하라고 따졌어요. 남편은 비아냥거리듯 사과하고 자리를 피했죠.
저는 언젠가 이 수모를 꼭 갚아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 시부와 남편의 사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한 주택당 4억 원이라는 분양가가 잡혀서 말 그대로 대박을 앞두고 있는 듯 했어요. 어느덧 시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시부의 생신 선물을 야심차게 준비했고요. 바로 벤츠차를 준비한 것이었죠. 시부가 사업에 성공하기 전 로망으로 생각하던 차가 있었는데 단종되어 더 이상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남편은 상태가 S급인 중고차라도 알아본 것이었어요. 남편이 7천만 원짜리 중고차에 큰 리본을 붙여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고 시부에게 깜짝 선물 서프라이즈를 성공했습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드렸고 내심 기대했네요. 신기하게도 시부와 친정아빠 생신이 다르지만 딱 일주일 차이가 났거든요. 늘 자기 부모에게만 관대하던 남편이지만 시부에게 7천을 썼는데 장인어른에게도 어느 정도는 적당히 성의 표시할 거라고 말입니다. 아빠한테 잘 보여야 주식 하나라도 더 받고 재산 하나라도 침발라 놓을 수 있다고. 당신은 아까워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이게 다 투자고 사업이야. 에이그, 당신은 당신 아버지한테 그러고 싶냐? 그래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좋더라. 참, 우리 아빠 생신도 잘 기억해 두고 있지? 뭐 준비했어? 저도 참 인색하지만 제가 시댁에 노력하는 만큼 남편도 제 친정에 똑같이 노력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앞서 말했듯 성의 표시하길 바랬죠. 어? 아, 당연하지. 일단 아버님이랑 단둘이 밥 먹고 시간 보내야지. 정말? 그래. 사위랑 오붓하게 밥 먹자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아빠 제주도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보셨거든. 남편은 오, 좋지 하고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그때 좀 이상함을 느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후회가 됩니다. 친정아빠 생신 이틀 전 남편이 아빠와 단둘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빠가 일하고 계시는 줄로만 아는 건물로 모시러 갔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곳에 가서 먹지는 않아도 소고기나 장어처럼 생신을 위해 좀 더 특별한 곳을 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생신 당일에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 핑계를 대고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뼈 해장국집을 갔다고 합니다. 해장국 2그릇에 소주를 시켰고 별다른 대화 없이 그릇과 잔만 비워져 갔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주춤거리는 사위를 보며 아빠는 말없이 소주를 따라주며 묵묵히 기다려주셨다고 합니다. 의미 없는 작은 대화만 나누며 소주를 여러 병 마셨고 점점 취기가 오르자 남편이 다짜고짜 성질을 부렸다고 하네요. 장인어른, 사돈지간이면 좀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뭐 애도 아니고 질투해가지고 도움도 안 주세요. 뭐? 자네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취했나?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이럴 때라도 좀 도움 주셨어야죠. 무슨 불법 운운하면서 동업하는 사람들 이간질이나 하시려고 하고. 제주도 여행이 가고 싶으셨어요? 무슨 염치로 제주도 여행을 말하세요? 장인어른 주특기 안 쓰고 궁상 떨기잖아요. 여태 모은 돈으로 제주도든 마라도든 다 다녀오세요. 자, 이건 제 생신 선물입니다. 남편은 지갑에서 5만 원 한 장을 꺼내 휙 하고 던졌다고 합니다. 힘없이 던져진 5만 원은 그대로 추락해 해장국 국물 속으로 입수했어요. 에이씨 소리를 내며 빨갛게 물든 5만 원을 건져내서 국물을 탈탈 털고 빨리 받으라는 신용을 하며 아빠 얼굴 앞에 대고 연신 흔들었답니다. 그때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와 파리채로 식당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셨다고 해요. 아니, 왜 이렇게 파리가 자꾸 꼬여? 어머 옆집 꼬마 빌딩 최 사장님 아니세요? 사위분이신가? 그런데 왜 사위가 이따위로 행동하신대야? 아줌마, 손님이 밥 먹는 상에 파리채를 휘두르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사장님이에요? 이분 그냥 옆 건물 관리인 아저씨예요. 참나.
오메, 사입은 모르시나 보다. 여기 최 사장님 옆에 꼬마 빌딩 건물주야. 아드님이랑 건축회사 하시면서 여기 5층짜리 건물 사신 거잖아.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 동안 식당 했는데 거짓말 하겠어? 남편은 깜짝 놀라 토끼 눈을 뜨며 건물주? 라고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사위 양반, 장인어른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알아? 꾸준히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하시지. 노인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 모집해서 건물에 고용해 주시지. 매달 독거노인분들 10명씩 모시고 오셔서 우리 집에서 든든한 한 끼 먹이시고 우리 가게 제일 큰 손 단골 손님이셔. 아빠는 말없이 숟가락을 딱 놓고 자네가 이렇게 묵은 본 개 싸가지일 줄은 몰랐어. 한마디 하며 식당을 나오셨고 이내 저에게 전화를 걸어 구구절절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간단하게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갈 준비를 했어요. 집을 나가려는 찰나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짐가방을 보고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너 지금 웃었니? 웃음이 나오니? 좋은 선물 해줄 거라고 기대도 안 했고 그저 좋은 음식 사드리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길 바란 게 다였어. 근데 뭐 5만 원? 왜? 이번에도 뭐 계산이 안 맞냐? 우리 아빠랑 급이 다르잖아. 노는 물이 달라. 어디다 비교를 해 지금? 아 맞다. 근데 뭐 뼈에 장국 아줌마가 너네 아빠 뭐 건물주라고 그러던데 다 뻥이지? 아니 우리 아빠 건물주 맞는데 이 찌질아? 이젠 너는 네 아빠 엄마랑 살아. 나는 우리 건물주 아빠 모시고 행복하게 살 테니까. 남편에게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고 갈라서자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로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너도 그동안 나 속였으니까 서로 한 번씩 잘못했다 치고 다시 잘해보자 매달렸어요.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은 건 남편 아닌가요? 저는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고 남편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 수척해진 모습으로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혼자가 아니라 시부모님 두 분까지 저희에게 오셨더군요. 가족이 대동단결해서 사과하러 왔냐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시모는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돈 어르신, 이거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완전 쫄딱 망해가고 있어요. 애들 아빠가 시작한 사업에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으면 말을 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까지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 애가 망하면 사돈네 딸도 피해보죠. 침을 튀기며 잔뜩 성질을 내는 시모를 보니 정말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와 남편이 시작한 사업이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일어난 분양 사기였어요. 시부는 아빠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 수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아서라도 돈을 빌려달라며 뻔뻔하게 요구하더군요. 장인어른, 그렇게 돈이 많으셨으면서 무슨 꿍꿍이로 숨기고 계셨어요? 이거 완전 사기라고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 줄 돈은 없어. 난 이미 당신 아들한테 절대 이 사업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무시하고 진행시킨 건 당신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제 따로 살 거니까 저희 살던 아파트 파세요. 집안 혼수는 제가 한 달 안으로 다 처분할게요. 그래도 부족하면 아들이 사준 벤츠라도 파시던가요. 아니 뭐 이거라도 쓰시던가. 저는 지갑에서 돈 5만 원을 꺼내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힘없이 바닥에 툭 떨어진 5만 원을 바라보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같은 말만 반복하며 화를 내기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든지 하셔라.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맞는 말만 하니 무식하게 때만 쓰던 시댁 사람들 모두 결국 지쳤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남편이 없을 만한 시간에 집을 찾아가 친정 아빠가 해준 혼수들을 중고로 팔았어요.
모르는 번호로 끊임없이 전화가 오는 것이 딱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화를 받지 않았죠. 남편은 꾸준히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전화 오지 않겠다고 안심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친정집에 남편이 찾아왔어요. 집 앞에서 친정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편에게 여기는 왜 왔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하다 이사도 가야 하냐고 말이죠. 남편은 그나마 남겨두었던 작은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수입 수출에 타격을 입어 사업에도 큰 영향이 생겼고 당장 막아야 할 돈이 없어 죽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럼 그냥 죽으라고 냉정하게 말했는데 아빠가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돈 빌려줄게. 내가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봉사하는데 너한테는 못 해주겠나? 대신 정해진 기한 안에 돈 갚겠다는 각서 써. 아빠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한 번쯤 실패를 직면하기 마련이라고, 실패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도 해주셨어요. 아마도 과거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의심스럽고 불안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아빠와 시부를 돈으로 차별 대우했던 점이 생각나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염치 없고 뻔뻔스러워 역겨웠어요. 남편은 각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갔네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제가 훗날 서운한 게 풀리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차마 신혼집은 못 팔았다고 그 마음을 꼭 알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참나, 제가 뭐 그런 말을 듣고 감동받아 울기라도 해달라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돈을 남편이 갚았을까요? 갚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더 요구하더라고요. 돈을 빌려다 무엇을 했냐고 물으니 아는 지인과 마스크 사업을 해보려다 또 사기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화가 나셔서 비굴하게 또 친정 집 앞을 찾아온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셨어요. 불쌍한 인생 구제해주려 했더니만 어떻게 또 사기를 당해? 너 솔직히 말해봐. 불법 도박 이런 걸로 큰 거 한 방 노리다가 전부 그 돈 날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장인어른. 저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그 입 다물어. 신혼집 당장 팔아서 돈 보내지 않으면 콩밥 먹을 줄 알아. 남편은 신혼집을 정리하고 타고 다니던 차까지 팔아 아빠 돈을 갚았습니다. 아빠는 한 번만 더 친정집에 찾아오면 접근 금지 신청을 하던지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했죠. 남편은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시끄러웠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듯 느껴져서 안심했어요. 하지만 이 거지근성 거머리 집안 사람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집에 오지 말라고 하니 이제는 제가 다니는 회사로 쫓아왔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아닌 시모가 말이죠. 저는 못 본 척 지나가려 하는데 시모가 제 앞을 막고서 잠시만 이야기 나누자고 사정을 하더군요. 시모는 울먹이며 자신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건강을 팔아 돈을 취하려는 모습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살이 10kg은 빠져 보이는 시모를 보니 완전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하시라고 했죠. 시모는 천연덕스럽게 근처 카페로 제 손을 이끌고 갔습니다. 어머님,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세요. 저희가 솔직히 얼굴 마주보고 뭐 먹을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커피 한잔 하자. 나 간암이란다. 갑자기 들려온 간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간은 워낙에 침묵의 장기로 유명해서 고장나고 아파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죠. 시부며 아들이며 돈으로 걱정을 시켜서 병에 걸리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딱 30분만 있겠다고 했죠. 시모는 목이 타서 그런다고 커피를 2잔이나 시키고 심지어 케이크까지 주문했어요. 계산은 너무나도 당연히 제가 했고요.
이렇게라도 얼굴 봐서 좋다. 몸이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만사가 귀찮아. 밥 차리는 것도 싫고 청소며 빨래며 아픈 내가 왜 이런 걸 다 하고 있나 모르겠다니까. 유독 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집안일 하기 싫어서 제 생각이 나세요? 그럴 거면 그냥 아주머니를 고용하세요. 아유, 나는 내 살림 남이 만지는 거 싫더라고. 넌 딸이잖아. 그리고 나 수술하고 그러면 병간호할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땐 간병인을 쓰셔야죠. 혹시 돈이 없으세요? 도와드려요? 지갑을 꺼내려는 제 손을 황급히 막으며 시모는 연신 아니라고 반복하셨어요. 그러다 친정 아빠 안부를 물으시면서 왜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숨겼는지 따져 물으셨어요. 저희 아빠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익명으로 큰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들을 남들에게 자랑하듯 말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건물 관리인 소리 들으시더니 그 후로 더 자세히 안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굳이 저희 아빠 돈 아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작지만 건물까지 사셨다. 뭐하러 말해요? 전 그이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빠를 얼마나 개무시를 하던지 말 안 하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카페 창밖을 곁눈질하기만 했습니다. 꼭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카페로 들어왔죠. 어색하게 잘 지냈어? 하고 물어보며 시모 곁에 앉는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꿍꿍이냐고 짜증을 냈죠. 그러자 이내 시모가 어렵게 운을 띄우더라고요. 간 절제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다. 공여자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모두 환자들에게 간을 줄 수 있다더라. 하고 말이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모가 노골적으로 저에게 간 이식 수술을 부탁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정말 이 집 구석에는 수치가 뭔지도 모르고 염치도 없다고 깨닫게 되었네요. 네 남편은 술을 워낙 많이 마시고 다녀서 어렵다고 하네. 그럼 도련님은요? 더 어리고 혈액형도 O형이시고 공여자로 딱이잖아요. 아유, 여보, 걔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걔는 피공포증도 있고 겁이 많아서 이야기 꺼내보기도 전에 무서워서 싫다고 울먹거리더라. 우리 집에 공여자가 당신밖에 없더라고. 남편은 마치 밥 굶은 사람 마냥 케이크를 연신 씹어대며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둘이서 나한테 간 떼어달라고 부탁하려고 찾아온 거야? 다들 양심이란 것도 없어? 나 이 집 가족도 아닌데 무슨 공여자고 지랄이고 입 밖으로 꺼내.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가족이라 수술 가능해. 우리가 돈도 줄 거고. 놀고 있네. 야, 우리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닌 거 몰라? 네 엄마가 맨날 나 붙잡고 혼인신고 늦게 하라고 그러더라. 넌 못 들었어? 나 서류상 너네랑 다 생판 남이라고. 뭐? 엄마, 그게 사실이야?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남편의 얼굴만 바라보다 한숨을 깊게 쉬며 엄청난 사실을 말하더군요. 그래, 내가 그랬다. 엄마가 너 다 잘되라고 계획한 거지. 법적으로 뭐 걸림돌 될 게 없어야 다른 여자 만나도 쉽게 처음처럼 시작할 수 있잖아. 솔직히 뭐 제 집에 돈도 없어서 재산 받을 것도 없고 그나마 지 애미 대신 집안일 해봤을 테니까 살림하는 데라도 잘 써먹으려고 허락했지. 부자 며느리는 둘째로 드리고 내가 쟤 뭘 보고 받아줘야 돼? 저는 케이크를 맨손으로 집어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케이크는 남편 얼굴에 정확하게 명중했죠. 시모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쳤어요. 커피까지 뿌리려고 컵을 들고 일어나자 시모와 남편은 잔뜩 움츠러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왜 이런 걸 면상에 던지거나 뿌리는지 그저 웃기기만 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가네. 뭐 맡겨둔 사람 마냥 당연하게 내 간을 노려? 무슨 토끼와 거북이냐? 당신이 암으로 죽든 말든 나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진짜 제발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도 마세요. 저는 미친 사람 마냥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긁으며 말했어요. 테이블도 두드리면서 폐악질을 떠니까 둘 다 넋이 나가 허망하게 저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혼인신고 미루라고 조언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커피는 안 던졌다 깔깔거렸죠. 그때는 그렇게 미친년처럼 날뛰어야 더는 저한테 연락하지 않고 속 시원하게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머리에 꽃 달린 사람같이 화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시모랑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 남동생은 지금이라도 찾아가자고 성화였고 아빠는 묵묵히 소주만 드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금이라도 그 떨거지들 잘 떨어져 나갔으니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 하시네요. 그러자 남동생도 제가 케이크 던진 모습 상상하면 웃기다고 하고 세 식구가 어이없어서 호탕하게 웃었네요. 나중에 남동생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덤덤해 보이시던 아빠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 소중한 내 딸 간을 달라고 하냐고 잔뜩 쌍욕을 하고 끊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시댁 사람들에게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아서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혼인신고 최대한 늦게 하라는 말이 시모의 악랄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여기며 저도 잊고 지냈는데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친정아빠는 아직까지도 아빠 덕분에 똥 피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빠가 가고 싶어 하셨던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짧지만 가족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나아갈지 생각에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와 남동생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건축 시공 하청업체 회사에서 일하기로 결정했네요. 남동생이 새로운 일 시작할 거면 가족 사업에 도움 좀 달라고 권유하더라고요. 가족이니 아빠가 넉넉하게 월급 주시겠지 살짝 기대했는데 공가사도 정확하고 절약 정신 투철한 아빠 아니랄까봐 냉정하게도 남들과 똑같은 초봉으로 시작하기로 했지 뭐예요. 지금은 회사 일 시작 전에 짧게나마 혼자만의 재충전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가죽 공방 취미도 만들고 아빠 따라서 독거 노인분들 위해 목도리 뜨기 봉사, 반찬 나누기 봉사 등 백수 생활을 누구보다 의미 있게 마음껏 즐기고 있네요. 미끄러진 김에 쉬어간다는 재밌는 말처럼 잘못된 기회를 이용해 적절한 행동을 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때로는 불안하고 외롭겠지만 곁에서 따뜻하게 힘이 되어주는 남동생과 뒤에서 든든하게 지표가 되어주시는 아빠 말씀을 잘 따르며 우리 가족 행복 길만 걷고 싶습니다. 조금 따분했을지도 모르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